안녕하세요. 논리적 문제 해결 과정을 맡은 해운 컨설팅의 김수양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 유형에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유형은 문제 범주는 굉장히 큰데 해결안이 극히 일부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대안 부분이고요. 또한 문제 범주는 굉장히 넓은데 역시 포함은 돼 있지만 또 일부만 해결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B형이 있고요. 실제 기업에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이 이제 C형인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안이 이제 들어가서 중복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바람직한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D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문제 범주를 좀 이렇게 포함해서 좀 더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든 100% 완벽하지는 않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잠재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제 정의가 명확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소재가 어디 있는지,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은 결국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에 들어간 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문제 정의는 곧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걸 일으키는 원인을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역시 쉽지가 않죠. 대부분 단순하게 드러나는 1차나 2차 또는 3차 원인 정도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서둘러서 대책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개인적인 자기 주장 또는 과거의 경험이 대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상대, to-be와 현상, as-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명확하다는 얘기이고요. 그걸 또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통상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명확지 않다든지 또는 어느 하나가 없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업무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는 발생된 문제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도 이렇게 설정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본인이 문제의식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는 미래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되는 거죠. 투비를 바람직한 모습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해서 그걸 달성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 이건 이제 전략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통상 개념을 보통 두 가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이렇게 개념에 따라서 바람직한 투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 문제 해결할 때 그 당사자의 마인드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I의 3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단 문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문제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칫 어떤 환경이나 제도나 또는 남 탓을 돌린다 그러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할 때 여기서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어떤 정보나 어떤 사실을 파악할 때 다른 사람이 또 정리해 놓은 거라든지 또는 어떤 감정 정보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또는 이걸 갖고 현장과 연결되기 쉽고, 그래서 우리 사면주의라 그러는데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차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통 인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그쪽 상황과 그쪽에 대한 사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한 사실 정보만큼 정보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가 문제 수준을 높여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바람직함으로써 투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이게 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이제 목표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또 끊임없이 계속 해결한다는 어떤 것 때문에 투비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 약간 개선의 정도 보통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 향상된 수준으로 올려서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뿐만 아니고 조직의 성과에도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정의를 풀 때 투비와 에지의 차이를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또는 수치화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얘처럼 현상은 3개월 걸리는데 원하는 건 2개월이라 한다면 그 차이가 1개월이라는 것처럼 명확히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 이거를 정의할 때 바람직한 모습이 명확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는 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명확지 않으면 문제를 자칫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도 늘 그래왔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또 문제인식이 너무 많아서 막상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에 인식을 통해 갖고 바람직한 모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투비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고객의 관점입니다. 고객 없는 사업은 없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들마다 고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관점에서의 찾아보는 부분들, 그게 또 사업 전략이든지 경영 전략이든지 또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회사의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중간 위치 또는 어떤 중간 관리자로서의 어떤 보는 관점하고 좀 더 회사 경영자 마인드에서 본다면 관점이 더 달리 보일 수 있죠. 좀 더 넓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회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발전적인 비전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흔히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 관점, 시계열적으로 보통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지지 하더라도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실수율의 관계로 본다면 이제 연구에 의하면 어떤 일반 지식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수율이 무려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그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당해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좀 이렇게 접근해서 좀 더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수율이 거의 40% 정도는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스킬이나 툴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법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KJ 기법입니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가 고안해서 여러 가지 면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의외로 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를 정리를 한 5가지 했다 그러면 각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1차 원인, 2차 원인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인 건데, 그걸 다 섞어서 합쳐서 결국 모으게 되면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네이밍을 정하는 거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결국 그게 문제 정의가 되는 건데, 크게 보통 4개에서 5가지 정도의 문제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중요도나 긴급도로 따져서 이제 핵심 문제라고 보통 정의를 많이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대구 지점 사례는 타이어 회사의 사례입니다. 전국에 30여 개의 지점이 있었는데 유독 3개 지점이 계속 부진을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보고서라든지
갖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거기에 워크숍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보고했던 내용을 보고서로 봤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은 앞뒤가 이렇게 명확하게 틀리지 않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함수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걸 이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워크숍을 해갖고 그 직원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그때는 좀 과하게 많이 했어요. 문제를 10개를 쓰게 했고요. 카드 10장. 각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또 10개를 쓰게 했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걸 좀 많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고단한 작업이지만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는 보고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내부 조직의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지점장 포함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게 평상시는 드러내지도 않았고 또 말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핵심 문제였던 거고요. 이제 결국 그걸 해결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7, 8개월 뒤에 그 지점들이 3개 지점이 다 좋은 결과로 내는 것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KJ 기법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KJ 기법을 나온 걸 갖고 로직 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정의, 소재, 핵심 문제가 뭐냐는 것을 찾아내는 거였고요. 요것만 되면 거의 이제 50%는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에 대한 법입니다. 원인 분석의 목적은 원인에 따라 해결 대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또 검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도로가 계속 파이지 않습니까? 그 파였을 때 그걸 해결하기엔 또 원인이 뭐냐 이렇게 따져볼 때 뭐 공법의 문제냐, 뭐 관리의 문제냐, 뭐 운전상의 문제냐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관리나 공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뭐 연구소에서 이건 자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재를 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자재를 갖고 이제 이렇게 떼웠는데 자재가 그동안의 자재는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차가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수압이 발생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마치 해머로 때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쩍쩍 갈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는 튼튼한 자재를 개발을 했고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사업까지는 전개되지 못한 거는 뭐냐면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잠재 문제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원인을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깊이 진짜 원인이 뭐냐 하는 거 파고드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퍼슨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건물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리석이다 보니까 운영상의 또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념관이 대리석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식되고 있다. 문제죠. 이게 누가 드러나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고 1차적으로 찾아봤을 때 자주 비눗물로 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인 1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비눗물로 씻지 않고 뭐 중성세제라든지 또는 새로운 공법, 신기술 뭐 이런 걸로 해결 보통 되겠죠. 또는 시설 투자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왜 자주 씻느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유독 많이 와서 배설물을 많이 남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둘기 배설물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여기서 원인이 2가 되면 해결 방법이 어떤 세제 방법이나 어떤 공법이 아니라 비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비둘기는 또 일부러 뭐 와서 그렇게 않겠죠. 대부분 이제 본능이잖아요. 여기에 거미가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거미가 비둘기를 불러가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비둘기보다는 거미를 대체하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원인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구체화되면서 해결 방법은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미도 역시 본능이죠. 나방들이 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나방들이 이제 거미를 불렀고 연속해서 비둘기를 부르게 된 어떤 겁니다. 그래서 나방은 또 불빛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 그 관리자가 퇴근을 하는데
사실은 퇴근하고 2시간쯤 지내서부터는 이제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정도의 불빛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퇴근하면서 불을 켜고 가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데 비해서 점점점 그 건물만큼은 유독 밝은 빛이 많으니까 그만큼의 나방들이 많이 왔고 연속해서 거미와 비둘기가 됐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전등을 2시간 뒤에 켜라. 그래서 여기서의 해결 대책은 결국 전등을 2시간 뒤에 켜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전등을 2시간 뒤에 켜는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겁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엔지니어들은 뭐 타이머를 부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관리자 층에서는 뭐 그 시간만큼 뭐 하다못해 잔업 근무를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결이 되고 났을 때, 해결안이 나오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아이디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본다면, 자, 문제는 대리석들이 실각할 정도로 부식되고 있다. 근데 근본 원인은 관리자가 전등을 켜고 일찍 퇴근한다. 그래서 전등을 2시간 뒤에 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적되는 방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5I입니다. 그래서 5I는 그냥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면서 또 쉬운 방법 중에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잘 알겠습니다만 식스 시그마가 한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된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스 시그마 자체는 장비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어떤 원인을 파악할 때 이게 그 장비를 동원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깊이 숨겨져 있고 가장 큰 문제, 정말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식스 시그마가 효과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비 활용하는 거,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 개념으로 본다면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 그걸 잘 운전해서 심지어는 약간의 고장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블랙벨트,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스터 블랙벨트. 이런 개념으로 보통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를 대상으로 교육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통상 우리가 현업에서는 이렇게 식스시그마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 쓸 수도 있겠지만 5I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추가 요건이 설계돼 반영되지 않는다. 왜 안 되느냐? 요건과 적합성이 있는지 검증을 못했다. 근데 왜 그러냐? 검증할 적합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는 아예 담당자가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경우도 나눠진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근본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앞뒤가 더 인과관계가 된다면 이것이 이제 맞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든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요건의 추가 변경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의가 되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건 변경 추가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있으면 요건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까? 또는 또 역으로 요건 변경을 파악하고 있으면 적합성 검토 시간이 줄어들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라는 얘기인데, 5I가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나오는 부분들이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유가 고객이 추가 요건 변경을 너무 많이 하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제 고객 탓을 돌리는 경우도 있죠. 또는 밑에 사례 2처럼 쭉쭉 풀어나가다가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 알고 봤더니 직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아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아까 다른 가지로 실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분이 새로 오셨게 됐고, 그분이 보시기에 회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 같다. 본인은 좀 변화와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전개하고 싶은 건데 직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시던 거였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한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 건데 이 회사의 경우는 관료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 그분께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관료적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따르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지 일방적인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 그러니까 상무급 이상들을 다 이걸 해결해라 하고 워크숍을 실제 했던 사례들이고요. 이 내용은 전제를 가운데 두고 이제 임원분들이 쭉 둘러앉아갖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5I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부분 이제 우리 핵심 문제가 관료적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은 책임을 회피해서 그렇다. 그럼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렇다. 이제 본인 나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분명하냐? 그러니까 뭐 기술자와 관리자의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생각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뭐 기술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생각도 왜 나오느냐? 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는 이렇게 생뚱맞은 내용도 있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렇듯 각자가 이렇게 쭉 원인을 계속 파고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실제 여기서는 임원들의 어떤 임기 보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원들이 있는 동안만에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나중에 워크숍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분석은 깊이 또는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원인들을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인 거고요. 역시 여기에도 툴과 기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고 나면 이게 진짜 원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이 변하면 문제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 맞다는 거고요. 또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인이 문제보다 먼저 발생하는 거죠. 이 2가지만 보더라도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원인이 단 하나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3번까지 적용하게 되면 이제 그게 진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니다. 근데 통상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다양한 원인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숨겨져 있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5R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검증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원인 분석을 로직 트리로 또 이렇게 파고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로직 트리의 개념은 미시적인 거잖아요.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맥킨지 컨설팅에서 이제 썼던 거를 뭐 일부 좀 일반화돼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 건데요. 핵심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리하면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통 2개나 3개 정리하고, 역시 또 같은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또 미시적으로 전개하고 하는 건데, 이 작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가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통상 실제 해보면 뭐 1시간에서 최소한 1시간 반 또는 계속 수정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로직 트리를 작성할 때 맨 앞 단계, 처음에 2단계로 뽑아나가는 것, 무엇과 무엇,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간접 또는 구축 운영, 가장 그동안에 많이 썼던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구분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미시적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로직 트리는 활용에 따라서 3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정의를 할 때 쓰는 방법이 화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고 계속 파고들 때 쓰는 방법이 Y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해결 방안을 찾을 때 하우트리를 보통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트리는 이렇게 3가지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모듈은 성공 요인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서 찾아낸 원인 중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의 다양한 것 중에서 핵심 문제를 찾듯이 이 많은 원인 중에 가장 영향이 큰 근본 원인이 뭔지 찾아내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키 석세스 팩터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통상 이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이걸 넣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면에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앞에 핵심 문제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냈고, 그 원인 중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아까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각각 원인들마다
실제 발생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을 했는데 실제 그럼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사실을 분석을 하고 그걸 해석해서 그걸 쭉 정리하는 것. 이건 이제 영향력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평가를 통해서 가장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실제 발생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근본 원인.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면 성공 가능성이 많죠. 문제 해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키석스 팩터라고 보통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키석스 팩터가 됐다. 그러면 거의 뭐 70% 이상은 해결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단계가 바로 해결 방안 선정입니다. 해결 방안 선정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여하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법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은 보통 7, 8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거, 또 실제적으로도 또 실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질문법이 아니고요. 그냥 2가지 대한 질문법입니다. 첫 번째는 결점 열거법인데요. 그러니까 그 결점을 없애자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 결점을 쭉 뽑아내서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한 어떤 질문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 주변에 실생활에서 문제되는 것들, 해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희망적 열거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투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비. 그러니까 그 투비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현상 에지즈는 모르겠지만 일단 투비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다가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만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에 효과를 이렇게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 열거법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뽑을 때 통상 그 에디슨하고 이제 테슬라를 뭐 잘 알겠습니다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에디슨의 어떤 훌륭한 점은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때도 그렇고요. 99%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법이 그죠. 그러니까 쭉 해보니까 결국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뭐 그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당시 때 공교롭게도 에디슨 밑에 일하고 있던 조수였죠. 니콜라 테슬라가 이 사람은 이제 거기다 대놓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직관과 영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방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0%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결국 이걸로 시작해서 에디슨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뭐 잘 알겠습니다만 과거의 우리 과학의 역사를 본다면 니콜라 테슬라가 저 뒤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때도 이미 무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에디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방해 작전까지 해서 결국 니콜라 테슬라는 실패하게 됐고 안 좋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직류는 에디슨이 만들었지만 교류는 니콜라 테슬라가 또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니콜라 테슬라를 다시 들어오겠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이렇듯 우리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분인데 이어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의 알트슐러라는 박사가 그러니까 과거 구소련의 특허로 독립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특허는 대부분 법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나이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많은데 구소련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만 건 이상이 된 어떤 그 특허를 쭉 조사해서 역으로 이런 특허가 나오는 데에서 어떤 창의적 이론이 됐을까 하고 만들어낸 게 트리즈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니고요. 러시아의 어떤 말을 앞에 따서 통상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개인적으로 이걸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트리즈는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보통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이 트리즈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부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트리즈 좀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공학을 또 전공했고 그래서 강사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과정 개발을 좀 진행을 해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이걸 나중에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 해결법은 물론 이제 이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은 같았다는 거죠.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유량은 단면 곱하기 유속이잖아요. 그래서 단면이 줄수록 유속은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m가 딱 됐을 때 단면이 엄청난 유속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법은 쏟아붓는 방식이거든요. 양쪽에서. 그래서 점점점 이제 거리를 단면을 좁혀오는 방법이었는데 기존 공법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 회장이 물론 한 방에 하자. 그래서 이상적 혈책은 그러면 한 번에 막으면 그죠?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근데 뭐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한 얘기들 많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론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정주영 회장이죠. 사실은 위치가 회장이니까 이게 가능한 건 아니었냐 하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뭐 오늘날 정주영 공법으로 이렇게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된 겁니다. 이어서 조금 좀 근본적인 건데요. 시스템 기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넘기의 기능은 사람을 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넘기 하다 보면 이제 줄이 걸리게 되는 건데 또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기능에 충실하자는 거죠. 뭐 줄이 굳이 필요하냐? 그래서 손잡이에 이걸 돌리게 되면 줄넘기 넘기는 그 느낌을 갖게 해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 특허로 등록됐고 상품으로 개발돼서 또 판매가 된 적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동차도 어때요? 자동차의 기본 기능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시트, 핸들, 바퀴 뭐 이 정도만 나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도로공사 그때 여러분들 하이패스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이거 통행료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는 있어야 되지만 결국 모순이죠. 교통정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됐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차는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가 지나갈 때 안 부딪히고 지나가는 방법이 뭘까? 이건 이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때 하이패스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 도로공사 직원들은 톨게이트를 뭐 지하 2, 3층 뭐 더 키우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료를 많이 가져가니까 또 비행기가 무거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적 설계라 보통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딱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이디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요소 상호작용인데요. 이온하고 이투끼리는 서로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이를.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늘하고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바늘이 물속이라든지 특히 뭐 어두운 곳이라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사람을 도저히 이걸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바늘이 갖고 있는 물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그 상호작용이 또 사람하고 연결돼 갖고 찾아내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내는 데서 굉장히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트리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면 그 어떤 아이디어 발상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마음는 것도 좋지만 역시 아이디어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오프 매트리스입니다. 야구 용어로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만 GS 그냥 그랜드 슬램이죠. 그야말로 말로홈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으로 4점이 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있고 그다음에 EI 같은 경우는 이기긴 이기는 건데 이제 연장전까지 가서 그러니까 많은 노력과 큰 성과에 대한 부분인 거죠. 도루 한다고 해서 바로 점수를 나온 거지는 않지만 안타 없이 그냥 하나씩 점수적으로 가까이 다가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물론 스트라이크 아웃 뭐 그래서 스트라이크 아웃은 점수하고 무관하게 되겠지만 본인이 이제 아웃된 거니까 하지만 투수로 하여금 공 던지게 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네 가지로 보통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보통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는 EI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이어서 이제 SB. 그 GS는 의외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을 들여서 더 노력하게 되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GS죠. 흔히 말해서 가성비인데요. 그 GS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중에 아까 했던 질문법, 결전열거법, 희망적 열거법, 그다음에 특히 트리즈 이런 거를 몇 가지만 적용하게 되면 GS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확률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모듈은 잠재 문제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계획안을 수립했을 때 정말 이대로 실행해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보면 완전한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잠재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시 계획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 그래서 통상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몇 프로느냐,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심각성이 몇 프로냐, 그러는데, 물론 여기는 여러분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발생 가능성은 이제 30% 얘기합니다. 그래서 30%가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는 심각성은 50%가 넘어가면 그거는 당장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따라가줘야 된다 하는 걸 보통 개념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문제라는 거는 기업이나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 또는 계획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계획이 많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해 요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해 갖고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해결할 때 이게 마지막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성은 간단한 겁니다만 여기서 문제 해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지만 결국 또 그걸로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끊임없이 잠재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문제 해결의 어떤 완성도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 문제에 대한 그 평가 방법은 아까 30%나 50%도 있습니다만 1점에서 10점 정도 그러니까 스케일, 척도를 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HML로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사례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납품 지연이 일어날 것이냐, 규경비들이 될 것이냐, 가격 폭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P와 S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통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H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역시 다시 한번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 수립하는 것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로 됐으면 되는데 또 다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문제 자체의 모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죠. 대책 수립은 예방대책하고 발생시 대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아예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면 안전사고가 아예 안 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발생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어차피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본다면 우리가 예상보다 회사를 빨리 그만두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해갖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그게 과연 나한테 발생 가능성이 30%가 넘을까? 근데 그게 30%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 자기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지금처럼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갖고 어떤 수준을 올린다든지, 업무 역량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발생시 대책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통상 우리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히 병이 오래 걸려갖고 병원에 오래 눕게 된다면, 사전에 물론 예방대책도 되겠습니다만,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요 양식은 어떤 해결안에 대해서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잠재적 문제가 있고 거기에 발생 가능성, 심각성, 거기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고 거기다 예방대책과 발생대책, 트리거라는 여러 방아쇠 같은 거 되어갖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들어가는 어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해결을, 논리적 특히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풀어나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문제 해결은 발생된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제 포커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뭐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차이를 본다면 평범한 수준의 일은 생산성 차이가 보통 3배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능력에도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 해결의 수준이 좀 중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과 역량의 차이죠. 따라서는 12배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가치도 달라지고 성과 달라진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하는 것이 우리 뭐 기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루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 대한 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데에 업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성과적으로 기여하는, 그래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은 경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